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3월 2025년 3월 3일이죠. 3월 1일 연휴가 이제 마지막 날이죠. 지금이 오후 4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제바스찬 바흐는 건반 음악도 많이 이제 작곡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반 음악도 BWV를 이제 했는데 전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BWV라는 거는 바흐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BW가 붙는 것은 바흐의 독특한 그런 곡이다. 그러니까 바흐 음악에만 붙는 독창적인 약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 B라는 것은 바흐 할 때 B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25에서 994 이렇게 넘버가 붙어 가는데 보세요. 525에서 994까지 넘버가 나가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건반 음악만 해도 상당하다. 거기에 뭐 종교음악, 건반 음악까지 하면은 뭐 이게 참 엄청난 거다 그죠? 환상곡과 부가 G단조, 연주 칼리이터, 토카타와 부가 D단조, 연주 칼리이터, 부가 G단조, 파사칼리아와 부가 뭐 이렇게 나갑니다. 코랄 전주곡, 연주 알베르토 슈바이처, 연주 칼리이터 뭐 이런 게 전부 건반 음악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음악들은 요즘엔 뭐 피아노로도 연주가 되겠지만 그 피아노의 조상인 합식 코드로도 합식 코드도 이 건반으로 두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뭐 파이프 오르간도 이렇게 건반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방금 전에 파이프 오르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오르간 음악도 많이 작곡을 했다. 트리오 소나타, 각 소나타가 3악장 구성이다. 이거 보세요. 여기도 얼마나 넘버를 보십시오. 525에서부터 530까지의 넘버가 붙었다. 그러니까 뭐 트리오 소나타는 5곡? 뭐 그 정도라는 거죠. 그 정도뿐이 안 되고 토카타와 D 단조 뭐 이런 게 다 오르간 음악이라는 거죠. 이 통틀어서. 그러니까 오르간 음악도 상당히 많이 작곡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상곡과 부가 G단조, 대푸가라고도 불린다. 그만큼 장대한 규모와 복잡한 구조를 지닌 작품이다. 프란츠 리스트에 의해 피아노로 편곡되었다. 전주곡과 부가 A단조, 전주곡과 부가 E 플랫 장조, 성안느, BW 552, 토카타와 부가 D단조, 바흐의 오르간곡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오르간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일 것이다. 오르간곡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곡의 맨 앞소절인 띠리리리리 하는 부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 토카타와 부가 참 여기서도 유명한 곡이라고 나온 거죠. 다만 인기를 떠나서 작품성 측면에서만 보면 바흐의 오르간 작품 가운데 이 565 못지않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작품들이 많다. 작은 부가 G단조 BWV 578 같은 조성인 BWV 542가 대푸가라고 불리는 것에 비견해서 작은 G단조 푸가라고 불리는 곡 뭐 이런 얘기죠. 파사칼리아와 부가 C단조 디트리 북스테우데와 마찬가지로 바흐도 오르간을 위한 파사칼리아는 딱 한 곡만 작곡했다. 대중적인 인기 측면에서는 토카타와 부가 D단조에 밀리지만 음악적으로는 바흐의 작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오르간 곡 가운데 가장 뛰어난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음악성 덕분에 BWV 565 못지않게 피아노나 관현악 편곡 등으로 많이 연주된다. 작곡 연도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1706년에서 1713년 사이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 바흐의 나이는 대략 21세에서 28세이다. 이 역사적인 명작을 20대 초중반에 썼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 이 작품은 특히 주제가 상당히 인상적인데 바흐가 직접 창작한 주제는 아니고 앙드레 레종의 오르간 미사에서 차용한 것이다. 파사칼리아와 부가 시단조. 이것도 참 유명한 곡이죠. 이게 다 그러니까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이렇게 건반악기라니까 피아노로도 연주되고 피아노 전에 그 합시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도 이제 연주가 되고 그랬다는 거죠. 코랄 전주곡 1집, 소 오르간 곡집. 이것이 이제 599에서 644. 코랄 전주곡 2집, 쉬블로 코랄. 이게 645에서 650. 코랄 전주곡 3집, 라이프지 코랄 전주곡. BWV 651에서 668. 코랄 전주곡 4집, 독일 오르간 미사. 하여튼 이렇게 바흐가 작곡한 음악 제목만 이렇게 내려가기도 숨이 찹니다. 계속 이것만 내려가기도 참, 그렇습니다. 그러게 이만큼 바흐는 엄청난 작품을, 남겼다 이런 얘기죠. 코랄 전주곡 4집, 독일 오르간 미사. 코랄 전주곡 5집, 키른베르거 코랄 전주곡. BWV 690에서 713. 이외의 코랄 전주곡들. BWV 714에서 765 코랄 전주곡 친애하는 예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BWV 731 개신교 찬송가에 붙인 곡이다. 이 주제의 변형은 바흐의 다른 곡에서도 사용되었다. 코랄 파르티타들 이것이 이제 766에서 768 캐논 변주곡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가 와도다. 여러분 캐논 변주곡이라고 하니까 또 이 이승열이가 사진 찍으려고 캐논 카메라를 얘기를 하나. 우리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내가 별명이 속담 박사라고 했잖아요. 우리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귀신 듣는데 떡소리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속담이 뜻하는 게 뭐겠어요? 귀신이 어디 먹을 게 없나 하고 그것만 노리고 있는데 귀신 듣는데 떡소리를 못한다고요. 귀신이 먹을 게 없나 하고 그러면 그것만 이렇게 눈을 밝히고 보는데 그런 데다가 떡소리를 하면 옳지 여기로구나 하고 귀신이 닫아보는다는 얘기죠. 그게 똑같아요. 맨날 이승열이가 사진 찍는 놈이지 어쩌고 하면서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또 캐논 이런 어쩌고 하니까 야 저놈이 캐논 카메라를 살려고 그러나? 또 이러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캐논이 아닙니다. 물론 이 일본 그 캐논 카메라 회사가 캐논이라는 거를 상표를 만들어 가지고 카메라를 팔고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캐논은 카메라를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 듣는데 떡소리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죠. 내가 이 이승열의 지구촌 인물 탐구를 접속해 보시오. 제일 먼저 어떤 영상이 보입니까? 나는 사진과는 영원히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참 제일 먼저 접속하면 그 영상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이거죠. 언제나 그 영상을 이제 메인 영상으로 놔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건반악기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걸 했는데, 인벤션과 신포니아, 합시코드라는 걸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피아노의 조상인 악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벤션과 신포니아, 영국 모음곡, 프랑스 모음곡, 건반악기를 한 파르티타, 프랑스 서곡,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그다음에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반응계적 환상곡과 푸가 D단조,
토카타, 이탈리아 협주곡 F장조, BWV 971, 협주곡 D단조, 아다지오 BWV 974 이렇게 나오네요. 알렉산드로 마르첼로의 대표곡, 오보의 협주곡 D단조의 건반악기 편곡 버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여성이 연주하는 이 악기가 바로 합시코드입니다. 피아노의 조상이죠. 골든베르크 편주곡 G장조, BWV 988, 친연의 형의 이별에 붙이는 카프리초. 그 다음에 이제 독주 악기를 위한 작품도 이렇게 많이 썼네요. 모음곡 해가지고 전주곡 푸가와 레구로 전주곡 이렇게 많이 내려갑니다. 내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바흐가 작곡한 음악을 전부 이렇게 읽어 내려가기도 이게 참 숨이 벅찹니다. 이만큼 엄청난 양의 음악을 작곡했다고 그러죠. 류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독주를 위한 음악. 그다음에 류트를 위한 모음곡 BWV 995에서 1000,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무반주 첼로 모음곡, 무반주 플루트를 위한 파르티타 A단조 BWV 1013, 그다음에 실내악과 관현악, 실내악, 건반악기 반주가 있는 소나타, 트리오 소나타, 바이올린과 쳔발로를 위한 소나타, 비올라 다 감바와 쳔발로를 위한 협주곡, 비올라 다 감바와 첼로 쳔발로를 위한 협주곡 1번 G장조, 비올라 다 감바와 쳔발로를 위한 협주곡 2번 D장조, 비올라 다 감바와 쳔발로를 위한 협주곡 3번, 플룻과 쳔발로를 위한 소나타 2플랫 장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현악곡이 있다, 그죠? 협주곡, 모음곡,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바이올린 협주곡 2번. 이게 힐러리 한이죠. 힐러리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이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을 이제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힐러리 한이 이 여자가 내가 힐러리 한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이 여자를 혼혈하러 오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씨 남자와 저기 어떤 서양의 여자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출생을 한 여자가 아닌가. 이게 힐러리가 혼혈아가 힐러리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힐러리 한이라고 하니까 이 뒤에 한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성이 한씨고 남자가 한국 남자인데 이제 남자의 성씨가 한씨고 여자가 이제 서양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낳은 여자가 이 여자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들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혼혈아 같아요. 우리나라 한씨 남자가 출생한 혼혈아 같이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 여자에 대해서 많이 이걸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키백과도 검토해봤고 그 다음에 나무 위키도 검토를 해봤고 검토를 해봤는데 혼혈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힐러리 한이라고 해가지고 한씨가 낳은 혼혈아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이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볼 때 묘하게 이렇게 발음이 일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도 그런 경우가 돼가지고 한씨 남자와 서양의 여자가 낳은 혼혈아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 협주곡 2번 E장조,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플루트 바이올린 합시코드를 위한 3중 협주곡,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건반 악기를 위한 협주곡, 합시코드 협주곡 1번 D단조, 합시코드 협주곡 2번 E장조, 뭐 이렇게 쭉 나가죠. 그래서 내가 바로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합시코드라는 거는 이거는 피아노의 조상이다. 피아노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피아노와 아주 흡사한 그런 악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시코드를 위한 것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이 남바가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두 대의 합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1번, 2번, 3번, 1번, 2번 엄청나게 나가죠. 그 다음에 네 대의 합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A단조 이렇게 나갑니다.
원곡의 비발디인 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단조 RV580이다. 바흐는 비발디를 매우 존경하여 그의 작품을 많이 연구하였으며 직접 다른 악기로 편곡도 하였다. 관현악 모음곡 1번에서 4번 BWV 1066에서 9, 관현악 모음곡 1번 C장조 BWV 1066, 오보에 둘, 바순, 바이올린 2부, 비올라 통주저음, 관현악 모음곡 2번 B단조 BWV 1067, 플루트 바이올린 2부, 비올라 통주저음 이렇게 나옵니다. 플루트의 활약이 큰 편으로 이중 폴로네즈는 그룹 로스 차코스가 안데스의 악기로 연주하기에 편곡하였는데 분위기가 어둡다. 마지막 곡인 바디 레니 역시 클래식 음악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유명한 곡이다. 바디 레니. 관현악 모음곡 3번, 3번 D장조 BWV 1068, 오보에 둘, 바순 트럼펫 팀파니 바이올린 2부, 비올라 통주점. 바디 넬리가 참 유명한 곡이죠. 이것도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한 곡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참 이 곡이 참 유명한 곡인데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관현악 모음곡 4번 D장조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 아리아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기서 말하는 아리아하고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하고 우리나라 민요의 아리랑과는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발음이 비슷하니까 뭔가 이게 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근데 여기 G선상의 아리아는 우리나라 민요의 아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가 3월 달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떠나잖아요. 3월 달에 강원도 정선읍에 가면 아리랑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3월 달에 여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강원도 정선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떠나려고 하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며칠 있으면 토요일 날이잖아요. 이 강원도 3월 달은 말이죠. 강원도 3월 달은 눈이 내려도 정선 같은 경우에는 그 산간지방이 되나서 금방 녹지 않습니다. 물론 이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뭐 금방 녹겠지만 그 위에는 그렇게 금방 녹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그래도 4월 달은 가야 완전한 봄 기분이 돌아간다고 그죠. 그래서 내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 서산에 가면은 간월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내가 간월도를 한 7년 전인가 그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간월도를 갔을 때는 내가 그때 뭐 이렇게 출렁다리 같은 게 없었어요. 근데 간월도에 이 출렁다리 같은 게 또 생겼더구만요. 그리고 그때는 간월도에 가면은 간월암이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 간월암이라는 절이 이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빠지면 길이 드러나고 물이 빠지면 그 간월암이라는 절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근데 물이 들어오면은 아주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 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빠지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났다가 물이 들어오면 아주 물 한가운데 떠 있는 그런 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거기를 다시 한번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간월도를 갑니다. 그리고 4개의 곡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관현악 모음곡 5번 G단조 뭐 이런 게 나오고, 아들 빌레름 프리데만 바흐가 썼다는 설이 유력하다. 대위법 실험작품, 음악의 헌정, 푸가의 기법, BC 번호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왔던 거는 이제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작곡한 작품 목록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작품 목록에 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평가. 바흐 작품에 대한 그 평가는 어떤가? 오르가니스트로서의 평가. 마치 날개라도 달린 듯 그의 밟은 페달 위를 날아다녔고 힘찬 소리가 천둥처럼 교회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콘스탄틴 벨러만, 바흐의 1732년 카셀에서의 연주를 듣고 라이프치히 바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오르간 연주로 핸델을 쉽게 능가할 수 없다. 요한 마테존, 완전한 악장. 그러나 특히 대부분 네덜란드에서 유래된 오르간 연주의 예술은 당시 프로베르고, 파헬벨, 라인켄, 부스테우테, 브룬스 등에 의해 상당히 진보된 단계에 있었다. 마침내 칭송받아 마땅한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이것을 근래 가장 완벽한 단계에 이르게 하였다. 그가 사망한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다시 퇴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요하임 크반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는 오르간 연주 예술을 이해했을 뿐 아니라 오르간의 구조 역시 샅샅이 알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오르간의 배열을 그리거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이것은 이제 1754년 카를 필립 엠마누엘과 요한 프리드리 아그리콜라가 쓴 추도문에 나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흐는 정확성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빠른 악구를 페달로 연주하였다. 레지스트레이션의 변화를 너무도 부드럽게 이어갔기 때문에 청중은 그의 천재적인 재능에 현혹되었다. 다니엘 프리드리 슈바르트. 오르간의 레지스트레이션에 관해 그것만큼 잘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르가니스트들은 아버지가 오르간 앞에 앉아서 연주하기 전에 나름대로 스톱들을 빼는 것을 보고 겁에 질리곤 했습니다. 그들 생각에서 아버지가 구상하는 것처럼 효과가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식은 아버지와 함께 영영 사라졌습니다. 카를 필리프 엠마누엘 바흐, 요한 니콜라우스 포르겔에게 1774년에 보낸 편지죠. 후대의 평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그의 작품들은 바로크 시대의 최고를 상징한다. 이것은 이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글이라는 거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음악에서 가장 숭고한 창조적 천재였다. 클래식 FM, 그리고 물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성과 대위법의 대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음악의 호메로스였다. TCW 플래니 역사학자, 케임브리지 대학교 역사교수, 대위법. 두 개 이상의 선율을 독립적으로 활용하여 조화로운 음악을 만드는 작곡 기법이다. 음표 대 음표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다. 대표적으로 바로크 시대의 바흐 음악들이 유명하다. 둘 이상의 가락이 독립적으로 얽혀서 진행하는 음악, 즉 대위법이 사용된 음악의 경우에는 다성음악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다성음악은 둘 이상의 가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단성음악과 다르며 각각의 가락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화성음악과도 다르다. 서양 음악에서 다성음악의 역사는 9세기까지 올라가는데 주로 대위법의 발달한 시대는 13세기 이후이다. 이 시대에선 정선율에 간단한 다른 성부를 곁들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단순 평행 오르가눔과 비슷 대위법이 가장 고도로 발달한 시대는 15, 16세기 즈음이었는데 플랑드르 학파로서 특히 여러 성간부들의 모방을 주제로 하는 일명 모방 대위가 성립되었다. 그 가장 엄격한 형태가 카논이고 가장 고도로 발달한 형태가 푸가이다. 이들이 기법을 종합하여 고전적 완성을 가져온 사람이 팔레스트리나였다. 뭐 이런 겁니다. 바흐는 모든 음악의 시작이며 끝이다. 막스 레고.
그러니까 바흐는 모든 음악의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이요. 시작이요 끝이다. 바흐는 우리 경애하는 음악의 주님이다. 모든 작곡가들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에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클로드 드뷔시. 화성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철저한 지식에서 그 바흐를 능가하는 사람은 없다. 프리드리 빌레름 마르프르 음악비평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이름은 지난 세기 전반의 모든 독일 작곡가들의 이름을 보다 최고로 숭고하게 비난다. 그는 뉴턴의 정신으로 지금까지 조화에 대해 생각해 왔고 그 사례로 제시되어 온 모든 것을 포용했고 그 깊이를 너무나 완전하고 충실하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유효한 진실한 화성의 입법자로 정당하게 여겨져야만 했다. 크리스탄 프리드리히 다니엘 슈버르트. 화성의 창시자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모든 시대와 모든 국가의 가장 위대한 화성학자 요한 프리드리 레이차트. 그의 음악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디드리 피셔 디스카우.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정말 그들이 말해야 하는 것은 바흐 외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는 누구인가? 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바흐는 당신이 음악을 좋아한다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레스트 산과 약간 비슷합니다. 거기엔 에베레스트 산이 있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흐는 음악의 만유 인력입니다. 막스 리히터. 얼마나 이게 참 극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흐를 굉장히 극찬하고 있는 겁니다. 바흐는 음악의 예수라는 거죠. 음악의 예수다. 이건 예후디 메뉴인이 이제 예후디 메뉴인이 지휘자로 알고 있습니다. 지휘자로 나오네요. 그런데 이 예후디 메뉴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바흐는 음악의 예수다. 얼마나 참 그게 극찬의 극찬입니까? 바흐의 음악은 우주의 탄생이 완전한 실패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주장이다. 에밀 시오랑. 노년의 바흐 속에서 옛날의 셈이 다시 솟구치기 시작했다. 바흐의 푸가의 기법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바흐의 전 예술이 도달한 정점이며 완성의 최고봉으로 간주되고 있다. 대체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우리 후계자들이 바흐의 라이프치히에서의 최초의 10년간 작품 속에서 혹은 괴텐 시대의 기악 작품이나 또는 아마도 그보다 더 초기 노작들에서 바흐의 창조 활동의 정점으로 인정하기를 더 좋아할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년의 바흐 속에서 옛날의 셈이 다시 솟구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250년 전만 해도 이 셈은 가장 위대한 승리를 알리는 구조적이고 추상적인 작품으로서 신뢰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알프레드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바흐의 무한하게 복잡하고 도식적이지 않은 음악에 깊이 반응한 후에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조차도 약간 기계적이고 가볍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전부 다 극찬의 극찬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덕담이죠. 우리나라 그 말로 한다면 전부 덕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바흐보다 더 위대한 천재가 지구 위를 걸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명의 위대한 작곡가 중 모차르트는 우리에게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말하고 베토벤은 베토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한다. 그리고 바흐는 우리에게 우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준다. 더글라스 애덤스. 한 가지 점에서 대부분의 음악가들은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바흐는 아마 가장 위대했을 것이다. 바흐는 음악의 최고 권위자이자 법치자로 불린다. 그는 미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문학의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같은 역사상 최고의 창조적 천재 중 한 명이다. 그라모폰. 아무도 그가 한 일을 할 수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현대음악과 심포닉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푸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작곡하고 발전시켰는지를 보여주었다. 그가 만든 모든 작품은 거의 완벽하다. 많은 작곡가들이 한두 곡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대한 비율은 어마어마하다. 80% 이상. 이 위대함은 화음의 질 그리고 아름다움 두 가지를 합친 것이다. 내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가 이 행성에서 최고라고 말할 것이다. 자크 루시의 피아니스트.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우리에게 남긴 작품들은 다른 민족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귀중한 국가유산이다. 요한 니콜라우스 포르겔 음악학자. 바흐의 음악에 있는 것은 다른 감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연주자나 청취자로서 우리가 들어가는 또 다른 세상이다. 존 엘리엇 가드너. 바흐에게 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창작의 바로 그 자체였다. 레너드 본스타인. 레너드 본스타인도 유명한 사람이죠. 만약 내가 여성을 무인도에서 보내야 한다면,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어떤 작곡가의 음악을 듣거나 연주해야 한다면 그 작곡가는 거의 틀림없이 바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정말 다른 어떤 음악도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나를 매우 깊고 일관성 있게 감동시키고 다소 부정확한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의 모든 기술과 탁월함,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 즉 그것은 인간의 적이다. 글렌 굴드. 이 글렌 굴드가 이제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글렌 굴드가 이승열이처럼 혼자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얘기가 나왔지만은 우리나라는 그 예전서부터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바흐를 얘기하다가 조금 빗나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서부터 그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원래 유교는 말이죠. 참 인간의 아주 고매한 정신세계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야말로 참 정신적 가치가 있는 도덕의 세계 뭐 이런 걸 얘기했단 말이죠. 도덕 철학의 세계를 아주 고매한 도덕 철학의 세계를 얘기했던 그런 사상이 유교 사상이었는데 이렇게 실이 내려오면서 그런 아주 고차원적이고 고매한 숭고한 그런 도덕과 윤리의 사상이 잘못 변질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뭐 언젠가 내가 이런 얘기도 했지만 뭐 홍동백서 붉은 것은 동쪽에 놓고 제사 지낼 때 이제 음식을 그렇게 배열을 하라는 얘기죠. 붉은 것은 동쪽에 놓고 흰 것은 뭐 서쪽에 놓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 삼강오륜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이런 참 그런 것도 생겼다고 하죠. 원래 그게 원래 그게 유교가 아닙니다. 원래 유교라는 것은 말이죠. 그렇게 참 밑바닥에 서민들한테 시시콜콜 제사상이 뭐라고 뭘 놔라 몰라라 이렇게 시시콜콜 저차원으로 얘기했던 게 유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교 이 저차원의 잘못된 유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은 꼭 결혼을 해야 된다가 이런 사고방식이 많이 젖어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게 이제 그런 사상이 많이 이제 없어졌지만, 그러나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지만 서양에는 이 유교라는 사상이 전혀 없었고, 이 서양에는 이 원하는 사람은 독신으로 얼마든지 이 독신의 문화가 전통이 됐다고 하죠. 전통적으로 이 독신의 문화가 당당히 하나의 문화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의 형태로서 이제 그런 독신의 문화가 존재했다고 하죠, 서양은. 그래서 서양에는 이 독신을 살다가 이 생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글렌 굴드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이 예술계 쪽 사람들한테서 이 독신주의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악, 미술, 하여튼, 이렇게 예술 계통에도 상당히 많았고 많았어요. 그래서 이 글렌 굴드도 피아니스트인데, 클래식 피아니스트인데, 이 사람도 한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떠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승열이는 비록 서양 사람은 아니지만 독신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내가 여러분들 결혼 얘기를 하면 또 재밌죠. 내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이 나무 위키만 계속 내려 읽어나가면 재미가 없는 거라고. 간혹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곁들여야. 여러분, 앙꼬 없는 빵을 한 번 먹어보셔. 맛이 없어요. 그 빵 속 안에 앙꼬가 들었기 때문에 맛이 있는 겁니다. 그게 똑같아요. 이 나무 위키만 계속 읽어가면 재미가 없어. 그 나무 위키를 읽어가다가 불현듯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첨가하는 게 재미가 솔솔 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 로망이 뭘까요?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언젠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왜 대중음악을 싫어하느냐면은, 내가 언젠가 이런 얘기도 또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대중음악을 싫어하는 이유는 너무 대중음악이 세속적이에요. 대중음악이 너무 세속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싫다 이런 얘기죠. 나는 어려서부터 이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그 강원도 산골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강원도 산골에 있을 때 그때 그 KBS에서 클래식 FM이 개국이 됐거든요. 그 FM 클래식 음악 방송을 처음 KBS가 개국시킬 때, 그때 내가 강원도에 이제 어렸을 때 강원도에 살았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전파가 거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 산간지방까지 도달하는데 음질은 안 좋죠. 아무래도 도달하긴 도달하지만 잡음이 많이 나고 이랬죠. 하여튼 그래서 뭐 어려서부터 나는 그 클래식 음악에 매료가 됐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서양 추종자라고 했잖아요. 나는 이 머리가 금발이고 이 서양 여자 머리가 노랗고 얼굴이 하얗고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자나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뭐 클래식 악단의 단원이라든지 아니면 클래식 악단의 단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독주자, 클래식 바이올린 독주자 뭐 이런 금발의 바이올린 독주자는 그렇지 않으면 뭐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 뭐 이런 그런 여자하고 결혼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태어난 환경이 좋았다면은 지금쯤 아마 머리가 노랗고 머리가 하얀 그 바이올린 연주자나 이런 연주자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낳고 살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참 철없는 그런 사람의 넋두리였고, 현실이 얼마나 냉정합니까?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받쳐주질 못했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결혼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을 잘 벌고 지내야 되는데, 내가 최고 단점이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장가 드리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애달피 나를 쫓아다녔다니까. 강원도에서 내가 사는 곳까지 올라와가지고, 야, 너 장가하라. 근데 내가 장가를 그렇게 못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속이 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새끼야, 빨리 장가가. 네 부모한테 그렇게 너 태어나가지고 불효를 할래?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막 이 열이 올라가지고 나한테 욕까지 막 퍼붓는 거야. 이 새끼야, 장가. 너 내 가슴에 못을 박을래? 이 새끼야. 빨리 장가가.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압박을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그 손을 많이 봤어요. 손도 많이 봤는데, 손 볼 때마다 여자 쪽에서 너 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뭐냐면은, 손을 보고 나서 내 결과가 다 이 귀에 들려. 귀에 들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왜 노를 했느냐, 그걸 알아보면, 지금 40분을 경과했거든요. 끝내야 하는 시간인데 조금 더 합시다. 여자 쪽에서 왜 노를 했냐면, 그걸 내가 뒤로 알아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남자는 좀 얼굴이 험상궂어야 된다. 험상궂고 체격이 크고 이렇게 아주 상남자라는 얘기가 요즘에 많이 돌잖아요. 상남자라야 된다 이거지. 얼굴이 험상궂고 체격이 우람하고
근데 보니까 아주 상당히 호리호리한 데다가 이게 여자들한테 최고의 이게 노가 되는 게 바로 이거야. 아니 웃으면 아주 눈이 이렇게 실눈이 되네. 아주 눈웃음을 치네. 아유 저런 남자 참 부담스러워. 날 전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리호리한 게 웃으면 아주 실눈이 된 눈웃음을 살살 치고 하니까 저런 남자는 정말 부담스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남자하고는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연애질만 하는 건 좋은데, 응? 즐기자 하고 연애질만 하는 건 좋은데, 결혼해서 남편감으로 삼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연애는 이상이고 환상이지만 결혼은 현실이다, 그죠? 어?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걸 내가 들었어요. 물론 경제적인 능력도 없으니까 그런 점도 많이 작용이 됐겠지만, 그래서도 싫다는 거예요. 이 호리호리하고 얼굴이 이쁘고 이렇게 실눈이 되면서 눈웃음을 치는 게 그게 여자들한테는 빵점이라는 겁니다. 남자는 상남자로서 아주 키가 크고 체격이 우람하고 얼굴이가 험상궂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남편감으로서 적당하다는 겁니다. 이 글렌 굴드를 얘기하다가 별로 뭐 얘기가 다 나오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이도 들었고, 근데 내가 이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얘기한다고 내 입이 너무 가벼워. 이런 얘기는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해도 내가 상관없으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그 상대방 여자가 너무나 성격이 활달한 여자야. 그래서 내가 이런 어줍지 않은 얘기를 해도 그 여자가 이해하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여자가 이렇게 얌전만 빼고, 허벅지만 까는 여자가 아니야. 아주 활달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그 여자가 이해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는데, 아니, 내가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탈북민이 하는 유튜브도 내가 많이 본다. 특히 여자들이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와서 사는 거, 중고차는 유미카, 정윤아 TV, 한송이 TV 이런 걸 내가 많이 들여다본다 이거죠. 그 탈북하에서 내려온 여자들이 하는 얘기가 재미나거든. 탈북하는 과정. 그리고 그 여자들이 또 다른 탈북민을 초빙해서 얘기를 꾸려나가니까 참 재미난데. 그 한송이 TV라고 있어. 내가 한송이 TV를 오랫동안 구독하거든. 한송이가 아마 그 TV를 한송이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여태까지 보는 사람이 나예요. 참 너무 활달하고 이제 발랄하게 해서 내가 참 웃긴다고 보는데, 한송이 꿈을 꿨어, 내가. 근데 꿈 얘기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내가 그 여자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꿈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근데 한송이 꿈을 꿨어. 근데 내가 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니까, 한송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니까 한송이 꿈을 꾼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나의 로망은 머리가 금발이고, 얼굴이 하얗고, 거기에다가 이제 바이올린을 켜고, 바이올린 독주자라든지 오케스트라의 단원, 그런 여자하고 난 꼭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는 하나의 이상이고 현실이 아니었다. 나의 현실은 엄청난 그런 밑바닥 현실이었고, 태어날 때도 내가 강원도 산골의 촌놈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게 나 때문에 속을 썩였다니까. 장가 안 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속을 썩히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그런 불효자라고 내가 생각을 해요. 그러게 우리 아버지가 쫓아와서 나를 압박을 했다고. 근데 그래서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선을 보면 다 노야, 다 노. 그래서 이제 내가 무슨 얘기인데, 어떤 한 여자하고 선을 봤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아버지가 자꾸 올라오서 나한테 압박을 닥달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선을 봤는데, 강원도 여자하고 선을 봤는데 선 보는 자리에서 그 여자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이 집에 와가지고, 수도권 집에 올라와가지고 그 여자가 적어준 전화번호대로 전화를 해봤어. 전화를 하니까 그 여자, 아마 내 생각에 그 여자 아버지가 전화를 받는 모양이야. 여기는 안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강산? 이렇게 어기장을 놓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싫어한다는 얘기지. 그 어기장을 놓는 억양 자체가 벌써 내가 싫다는 그런 억양이더라고. 내가 안산에 사는 그때 내가 안산에서 살았어서. 안산에 사는 이승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야, 강산?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끊었던 그런 적이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대 난점이 뭐냐면 돈을 잘 벌지 못한다. 남자란 건 돈을 꽝꽝 벌어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수입으로 올리고, 응? 뭐 하다못해 그랜저라도 몰고 다녀야지. 저놈이 뭐냐. 그리고 남자는 좀 이 체격이 크고 얼굴이 험상궂고 좀 상남자 스타일이래야 되는데, 야, 요놈이 보면 호리호리한 게 웃으면 이렇게 실눈으로 눈웃음을 치더라. 야, 저런 거는 붙잡고 한 번씩 노는 데는 좋은데, 연애질하고 노는 데는 좋은데 남편감으로서는 부족하다 이거지. 네. 그래서 여기 굴렌 골드가 독신인 피아니스트였다를 얘기를 하다가 참 재미난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7분을 경과했습니다. 원래는 40분을 하고 마감을 해야 되는데 7분을 오버를 했어요. 그래서 더 또 녹화를 해둘란지, 다음 주에 녹화를 해둘란지. 다음 주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다음 주는 내가 충남저 간월도를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